애가 떨어지면 다시 들이면 그만이지. 장대비가 쏟아지던 밤, 만삭의 배를 한 손으로 움켜쥔 채 친정 문턱을 넘어 쓰러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온몸에는 신발 자국이 선명했고 등에는 오래 묵은 멍이 겹겹이 쌓여 있었어요. 현령으로 제수될 사위는 만삭의 아내를 발로 차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물포 장터의 허름한 국밥집을 운영하는 노파 영숙은 그저 말없고 귀머거리 할머니로만 보였어요. 하지만 세도가 윤씨 집안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국밥집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20년 전 조정 대신들을 떨게 했던 여도마담이라는 것을, 한 통의 쪽지로 벼슬아치를 무너뜨리고 한마디로 세도가를 좌지우지하던 전설의 킹메이커가 바로 그 노파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을 버렸던 한 어미가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발톱을 드러내는 이야기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장대비가 제물포 장터를 핥히던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찢어진 듯했고 바람은 기와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장터 어기 허름한 국밥집에서는 아직 등잔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아래 노파 한 분이 마지막 그릇을 씻고 있었습니다. 노파의 이름은 영숙이었어요. 60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허리는 아직 곧았고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딘가 텅 빈 듯했어요. 마치 오래전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말이죠. 영숙은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젖은 행주로 탁자를 닦으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장터 사람들은 그를 그저 말없고 귀먹은 할머니로만 여겼습니다. 누가 걸어도 고개만 숙일 뿐이었고 관아 서리들이 행패를 부려도 한마디 대꾸 없이 국밥만 내놓았으니까요. 문을 걸어 잠그려던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긁. 마치 발톱으로 문을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영숙은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빗소리에 섞여 끊어질 듯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문빗장을 풀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문 앞에 피와 빗물에 젖은 여인이 신 한 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한 손으로 움켜쥔 채였죠. 수진아.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쓰러진 여인은 그의 외동딸 수진이었어요. 수진은 영숙을 보자마자 웅크렸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웃을게요. 웃을게요. 때리지 마세요. 그 말에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은 자신을 보고도 어미인 줄 모르고 있었어요. 다만 누군가 또 때릴까 두려워 몸부터 살렸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어깨를 잡았어요. 수진아, 어미다. 어미가 왔다. 그제야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미를 알아본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영숙은 딸을 끌어안으려다 몸을 멈췄습니다. 수진의 저고리가 찢어져 있었고 치마 자락은 진흙과 피로 범벅이었거든요. 영숙은 딸을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옮겼습니다. 불을 밝히고 젖은 옷을 벗기던 그의 손이 멈췄어요. 수진의 허벅지에 선명한 가죽신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등에는 누렇게 묵은 멍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팔뚝에는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대체 영숙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딸이 더 놀랄까봐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영숙은 따뜻한 물을 떠와 딸의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어요.
물이 닿을 때마다 수진이 움찔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나서야 영숙은 딸의 배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다행히 배는 무사해 보였어요. 손을 얹자 안에서 아이가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영숙은 그 작은 움직임에 두 손을 모았어요. 사나다오, 제발 사나다오. 그 기도가 빗소리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영숙은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다행히 남아있던 미역이 조금 있었습니다. 국을 끓이는 동안 영숙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흘릴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국이 끓자 영숙은 사발에 담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이불을 끌어안은 채 벽을 보고 누워 있었어요. 영숙이 다가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진아, 국을 좀 먹어라. 수진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미가 내민 사발을 보더니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국물처럼 멈추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영숙은 딸의 입에 숟가락을 천천히 가져다 댔어요. 수진은 후루룩 국물을 마셨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천천히 영숙은 젖은 머리칼을 쓸어넘기며 계속 말했어요. 어미가 왔다고. 이제 괜찮다고.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끝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아니에요. 돌아가면 또 맞을 거예요. 아니, 이번엔 아예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영숙은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거칠었어요. 한때 꽃을 가꾸던 부드러운 손이 이제는 갈라지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말없이 딸을 안았습니다. 수진의 몸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어요. 빗물에 젖어 몸이 얼어붙은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이불을 더 덮어주고 딸의 등을 쓸어 주었어요. 수진아, 어미가 있다. 아무 걱정 말 거라.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힘이 없으세요? 그 집안은 외척과 혼맥을 맺었어요. 관아도 함부로 못해요. 그래도 그만하세요. 어머니까지 다치실까봐 무서워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딸의 머리맡에 앉아 밤새 지켰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수진의 숨소리는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잠결에서도 그는 몸을 움찔거렸어요. 꿈속에서도 누군가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딸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미안하다, 수진아. 어미가 내 대신 맞아줄 수도 없구나. 그 말이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먹장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고 바람은 여전히 매섭게 불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듯했죠. 새벽녘에 되어서야 비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영숙은 딸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장독대 쪽으로 걸어가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었어요. 영숙은 장독대 뒤편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삽도 없이 맨손으로 흙을 퍼냈어요. 손톱에 흙이 박히고 손가락이 까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언가 딱딱한 것이 손에 닿았어요. 쇠상자였습니다. 20해 넘게 묻어두었던 상자였어요.
영숙은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안방으로 가져왔습니다. 등잔불을 밝히고 상자를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영숙은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검은 장책 한 권과 빛바랜 수결 쪽지 뭉치, 그리고 낡은 인장이 들어 있었어요. 영숙은 장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조정 대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약점과 비밀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둘째 장에는 수령들의 이름이, 셋째 장에는 서리들의 이름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어요. 영숙은 장책을 천천히 넘기며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오래전 일이었지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이름들이었어요. 한때 이 장책 하나로 조정을 움직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여도마담이라 불렀고 그 이름이 오르면 벼슬아치들이 끊긴다 하여 모두가 떨었죠. 하지만 영숙은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권세를 버리고 국밥집 할머니로 살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살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딸은 세도가 집안으로 시집가 만삭이 되도록 맞으며 살았고 이제는 목숨마저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어요. 영숙의 손에 든 장책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영숙은 장책을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여러 번 망설였어요. 하지만 딸이 문턱을 넘어 쓰러지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허벅지에 찍힌 가죽신 자국, 등에 겹겹이 쌓인 멍, 포대기에 떨던 눈빛까지. 딸만 지키면 된다. 영숙은 낮게 중얼거리며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붓을 들어 종이에 글을 적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쪽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포도청 도사 박정윤에게 그린 벌판 개간건 상소 올려막아라. 두 번째 쪽지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관아 서리 이성구에게 세도가 윤씨 집안 품삭장부 꺼내라. 영숙은 계속해서 쪽지를 썼습니다. 하나, 둘, 셋, 쪽지가 쌓여갔어요. 마지막 쪽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딸의 배를 지켜라. 숨 쉬는 것 빼곤 아무것도 못하게 하라. 쪽지를 다 쓰고 나서 영숙은 낡은 인장을 꺼냈습니다. 인장을 쪽지에 찍으며 손끝이 오래 떨렸어요. 이 도장을 찍는 순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도장을 찍어 나갔어요. 마지막 쪽지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숙에게 이 새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이름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영숙은 쪽지들을 품에 넣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장터는 아직 고요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여기저기 무릉덩이가 남아 있었어요. 영숙은 무릉덩이를 피해 걸으며 어느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곧 문이 열렸어요. 누구시오? 문을 연 사람은 젊은 사내였습니다. 영숙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영숙은 품에서 쪽지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걸 각처에 전해라. 서두르거라. 이게 정령 사내는 쪽지를 받아 펼쳐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도장을 알아본 것이었어요. 사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님, 정령 돌아오시는 것입니까? 묻지 마라. 그저 전하기만 해라.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사내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영숙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방에서는 수진이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영숙은 딸의 머리맡에 앉아 이마를 쓸어 주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아직도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잠든 얼굴만큼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영숙은 낮게 속삭였어요. 조금만 견뎌라, 수진아. 어미가 다 끝낼 테니 그 말이 새벽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닭이 울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국밥집을 열어야 했어요. 아무 일도 없는 척, 그저 평범한 국밥집 할머니로 살아가는 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영숙의 손에서 보낸 쪽지들이 이미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재물포 장터억이 허름한 국밥집. 그곳에는 여전히 말없는 노파가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국밥 향기 속에는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20년 동안 잊혀졌던 이름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수진이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천장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인지,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한 국밥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어머니. 수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특히 허벅지와 등에서는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방문이 스르륵 열리며 영숙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깼느냐? 몸은 좀 어떠하냐? 영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깊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미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송구합니다. 어머니, 이런 꼴로 찾아뵈어 무슨 소리냐? 친정이 어디냐? 힘들 때 오는 곳이지. 영숙은 수진 곁에 앉아 죽을 떠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수진은 한 숟가락 먹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죽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서두를 것 없다. 영숙은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기다려 주었어요. 한참 만에 수진이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을 다 먹고 나서야 수진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깃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서방님께서 현령으로 제수되시려고 백성들 앞에 나서신 날이었어요. 영숙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수진은 계속 이어갔어요. 저는 뒤편 대기 처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자꾸 표정이 굳어졌나 봐요. 그걸 보신 서방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내외가 화목해 보여야 민심을 얻는다. 내 표정이 백성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느냐, 그러시며. 그래서 제 배를 걷어차셨습니다.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더 숙이며 말을 이었어요. 한 번이 아니었어요. 쓰러진 저를 다시 발로 밀어붙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애가 떨어지면 다시 들이면 그만이라고. 그 말을 하는 수진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영숙은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어머니. 발길질보다 아픔보다 그 말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은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계속 말해보거라,
서방님 집안은 외척과 혼맥을 맺었습니다. 관찰사의 사위가 그 집안 사람이에요. 관아도 함부로 못합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이웃 나인에게 하소연했더니 그 다음날 서방님께서 아셨어요. 그날 밤에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팔뚝을 쓰다듬었어요. 그곳에는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입을 열면 친정 국밥집부터 짓밟겠다 하셨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제가 어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속으로는 피가 끓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는 어찌 된 일이냐? 어제는 유세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마차 안에서 시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주가 곧 태어날 텐데 축하잔치를 크게 열어야겠다고 수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어요. 몸이 불편하니 잔치는 조촐하게 하면 안 되겠냐고. 그 말을 들으신 시아버님께서 얼굴이 변하셨어요. 뭐라 하셨느냐? 자기 집안 경사에 며느리 주제에 어찌 입을 여느냐? 몸종 같은 것이 주인 행사하느냐? 그러셨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시아버님 앞에서 저를 때리셨어요. 뺨을 여러 번 치시고 마차에서 내려 제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셨습니다. 영숙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하지 않고 들었어요. 처소에 끌려가서는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시며 이번엔 가죽으로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을 떨며 배를 감쌌어요. 영숙은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만 울어라. 아이가 놀란다. 어머니, 저는 겁이 나요. 돌아가면 또 맞을 거예요. 이번엔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걱정 마라. 겁은 어미가 대신 먹는다. 영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어머니. 어머니는 힘이 없으세요? 그 집안을 어찌 당하시겠어요? 내가 힘이 없는지 아닌지는 내가 안다. 영숙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어 어미를 봤어요. 평소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알 필요는 없다. 다만 어미를 믿거라. 영숙은 수진의 손을 잡고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손바닥에는 피딱지가 앉아 있었어요. 한때 꽃을 가꾸던 부드러운 손이었는데 이제는 갈라지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이 손이 어찌 일이 되었느냐? 시어머님께서 주신 일이 많았어요. 빨래, 마당 쓸기, 부엌일. 시어머님은 뭐 하셨느냐? 손님 맞이하시고 화투 치시고 사랑방에서 친척들과 담소 나누시고. 수지는 작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쓴웃음이었어요.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다. 어이 잘못이다. 영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그런 집안에 보냈으니 어이 잘못이지. 집안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중매쟁이도 그렇게 말했고. 겁만 번지르한 집안이었구나. 영숙은 딸의 손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안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집안을 내가 제대로 보지 못했다. 수지는 어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이제 어쩌겠어요? 혼인한 몸인거려. 혼인이고 뭐고. 사람이 먼저다. 영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내가 살아야 아이도 산다. 아이가 살아야 우리 식구가 산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영숙은 귀를 기울였어요. 누군가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손님이 오셨구나. 잠깐 나갔다 오마.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밖으로 나가 손님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손님이 아니었어요. 어젯밤 쪽지를 전해준 그 사내였습니다. 마님, 전했습니다. 사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이제 돌아가거라. 마님. 정녕 괜찮으시겠습니까? 그 집안은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걱정할 일 아니다. 사내는 더 묻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영숙은 다시 안으로 들어와 부엌으로 갔어요. 국을 한 사발 떠서 안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수진아, 이것 좀 먹어라. 어머니, 저는 배가 안 고파요. 내가 먹어야 아이가 산다. 수진은 어쩔 수 없이 국을 받아 먹었어요. 한 숟가락 떠 먹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까 누가 왔었어요? 그냥 아는 사람이다. 이 시간에요? 장터에는 온갖 사람이 오지 않느냐. 영숙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혹시 묻지 마라. 내가 알 필요 없다.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더 묻지 않았어요. 다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일렁거렸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영숙은 저녁 장사를 준비하며 평소처럼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미 불씨가 지펴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보낸 쪽지들이 지금쯤 각처에 전해졌을 것이었어요. 머지않아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20년 동안 잊혀졌던 이름이 다시 한번 조정을 흔들 것이었어요. 수지는 그날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사위가 다시 나타나 자신을 끌고 가려 했어요.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어머니, 영숙이 달려왔습니다. 딸을 안아주며 등을 쓰다듬었어요. 괜찮다. 어미가 여기 있다. 어머니, 무서워요. 또 꿈을 꿨어요. 괜찮다. 다 지나갈 것이다. 영숙은 계속 딸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영숙은 딸 곁을 지켰습니다. 수진이 다시 잠들자 영숙은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사라지고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 중얼거림이 새벽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제물포 장터 어귀의 국밥집에서는 오늘도 국을 끓이는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김 속에는 이제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만 한 어미가 제 자식을 지키려는 본능이었습니다. 그 본능이 이제 세상을 향해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도 작은 소리에 깜짝깜짝 놀랐어요.
영숙은 딸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침마다 국밥집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았지만 딸 걱정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장터 사람들은 영숙네 딸이 친정에 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그 좋다던 집안이 속은 그리 말이 아니었나 봐. 만삭인데 친정에 왔다니 무슨 일이 있긴 있나 보지. 영숙은 그런 소문들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국을 끓이고 손님을 맞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점점 더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수진이 잠든 것을 확인한 영숙은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장독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장독대 뒤편에는 작은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삽도 없이 맨손으로 흙을 퍼냈습니다. 손톱에 흙이 박히고 손가락이 까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 뼘쯤 팠을까요? 무언가 딱딱한 것이 손에 닿았습니다. 쇠상자였어요. 영숙은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20해 넘게 묻어두었던 상자였어요. 상자를 들고 안방으로 돌아온 영숙은 한참을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등잔불 아래 놓인 상자는 세월의 때가 묻어낡아 보였어요. 하지만 자물쇠는 여전히 튼튼했습니다. 영숙은 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 열쇠를 언제나 몸에 지니고 있었어요. 버릴 수도 없었고 쓸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오래 참았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떨림이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어요. 찰칵.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영숙은 상자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안에는 검은 장책 한 권과 빛바랜 수결 쪽지 뭉치, 그리고 낡은 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장책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펼쳤어요. 첫 장에는 조정 대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좌의정 이경원, 서자 셋을 두고 있으나 적자는 하나도 없음. 첩의 아들을 적자로 꾸며 벼슬 얻게 함.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증거와 증인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영숙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판서 김상우, 관청 곡식을 빼돌려 사사로이 팔아넘김. 장부 2권, 하나는 관아용, 하나는 실제. 또 다음 장을 넘겼어요. 관찰사 정태성, 수령 임명의 뇌물 받음. 액수와 날짜 기록되어 있음. 영숙은 계속해서 장책을 넘겼습니다. 1장, 2장, 3장. 조정의 높은 이들부터 지방의 수령, 관아의 서리들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들의 비밀, 약점, 비리, 비밀이 모두 이 책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숙이 한때 쥐고 있던 힘이었습니다. 이 장책 하나로 벼슬아치들을 움직였고 조정의 흐름을 바꾸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여도마담이라 불렀습니다. 여도마담. 여의도를 쥐락펴락하던 여인이라는 뜻이었어요. 그 이름이 오르면 아무리 높은 벼슬아치라도 떨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벼슬이 깎이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니까요. 하지만 영숙은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20년 전 어느 날이었어요? 딸 수진이 10살이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물었어요. 어머니는 왜 궁궐에 자주 가세요? 그 물음에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이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결심했어요.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권세도, 이름도, 힘도. 재물포 장터 어기로 와서 국밥집을 차렸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를 땅에 묻었어요. 다시는 열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깊이 묻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영숙은 다시 이것을 꺼내들고 있었어요. 영숙은 장책을 천천히 넘기며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오래전 일이었지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이름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이미 세상을 뜬 이도 있었고 아직도 높은 자리에 있는 이도 있었습니다. 영숙은 특정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세도가 윤씨 집안, 관찰사와 혼맥. 그린 벌판 개간 계획 추진 중, 왕명 없이 백성 땅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려 함. 영숙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윤씨 집안. 바로 딸을 괴롭히는 그 집안이었어요. 영숙은 그 페이지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아직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영숙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페이지들도 살폈어요. 윤씨 집안과 연결된 이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포도청 도사 박정윤, 윤씨 집안에게서 뇌물 받음. 관아 서리 이성구, 윤씨 집안 품삯장부 조작에 가담. 수령 최인호, 윤씨 집안 청탁으로 부당한 판결 내림. 영숙은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생각했습니다. 누구를 먼저 움직여야 하는가? 어느 곳부터 무너뜨려야 하는가? 마치 바둑을 두듯 한 수 한 수 계산했어요. 영숙은 장책을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여러 번 망설였어요. 한번 이 길로 들어서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국밥집 할머니로 살던 날들은 끝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딸이 쓰러지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피와 빗물에 젖어 문턱을 넘던 딸, 허벅지에 찍힌 가죽신 자국, 등에 겹겹이 쌓인 멍, 포대기에 떨던 눈빛. 애가 떨어지면 다시 들이면 그만. 사위가 내뱉었다던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영숙의 손에 든 장책이 바스락거렸어요. 결심이 선 것이었습니다. 딸만 지키면 된다. 영숙은 낮게 중얼거리며 붓을 들었습니다. 먹을 갈아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쪽지였습니다. 포도청 도사 박정윤에게 그린 벌판 개간건 상소 올려 막아라. 왕명 없이 백성 땅 빼앗는 일 용납할 수 없다고 아뢰라. 영숙의 글씨는 또박또박했습니다. 20년 전과 똑같은 필체였어요. 두 번째 쪽지를 썼습니다. 관아 서리 이성구에게 세도가 윤씨 집안 품삯장부 꺼내라. 조작된 것과 진짜 것 모두 장인들에게 알려라. 세 번째 쪽지를 썼어요. 수령 최인호에게 윤씨 집안 청탁 판결건 다시 살펴라. 억울한 백성들이 목소리 낼 수 있게 하라. 영숙은 계속해서 쪽지를 썼습니다. 하나, 둘, 셋. 쪽지가 쌓여갔어요. 각각의 쪽지에는 명확한 지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황곡 담당 향리에게 윤씨 집안 빚장부 정리하라. 갚지 않은 건 모두 기록하라. 장터 상인 대표에게 윤씨 집안이 강제로 빼앗은 전담 목록 작성하라. 백성들 증언 모아라. 위원 김유성에게 강도인에게 맞은 여인들 진료 기록 찾아라. 숨겨진 것까지. 마지막 쪽지를 쓸 때가 되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붓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 갔습니다. 딸의 배를 지켜라. 그 아이가 무사히 태어날 때까지 숨 쉬는 것 빼곤 아무것도 못하게 하라. 쪽지를 다 쓰고 나서 영숙은 낡은 인장을 꺼냈습니다.
그 도장은 20년 전에 쓰던 것이었어요. 작은 도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영숙은 인장을 쪽지에 찍으며 손끝이 오래 떨렸습니다. 이 도장을 찍는 순간 여도마담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었어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도장을 찍어 나갔어요. 마지막 쪽지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닭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영숙은 쪽지들을 하나하나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장책과 인장을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땅에 묻지 않았습니다.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어요.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게.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다. 영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영숙은 장터 어귀를 지나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집 하나 앞에 멈춰섰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사내가 놀란 얼굴로 영숙을 봤어요. 마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들어오십시오. 사내는 황급히 영숙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영숙은 방 안에 앉아 품에서 쪽지들을 꺼냈어요. 사내는 그 쪽지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각처에 전해라. 오늘 안으로. 하지만 마님, 20년이나 지났습니다. 아직도 이 도장을 알아보는 이들이 있을지 알아본다. 이 도장을 본 자들은 절대 잊지 못한다.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쪽지들을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마님, 오늘 안으로 모두 전하겠습니다. 서두르거라. 시간이 많지 않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려다 돌아서서 말했어요. 너는 나를 본 적이 없다. 알겠느냐? 예, 마님. 명심하겠습니다. 영숙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장터에는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평소처럼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끓였어요.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영숙의 손에서 보낸 쪽지들은 이미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청으로, 관아로, 장터로, 각처로 퍼져나갔어요. 그 쪽지 하나하나가 윤씨 집안을 향한 보이지 않는 칼이었습니다. 제물포 장터 어귀 허름한 국밥집. 그곳에는 여전히 말없는 노파가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국밥 향기 속에는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20년 동안 잊혀졌던 이름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곧 조정이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영숙이 보낸 쪽지들은 소리 없이 각처로 퍼졌어요. 포도청에서는 상소 준비가 시작되었고 관아 서리들은 슬그머니 오래된 장부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표면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세도가 윤씨 집안은 여전히 기세등등했습니다. 특히 가장인 윤세연은 며느리가 친정으로 달아난 것을 몹시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감히 우리 집안 체면에 먹칠을 하다니. 윤세연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들 강도인도 마찬가지였어요. 현령으로 제수받기 직전인데 이런 소문이 돌면 곤란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직접 가서 데려오겠습니다.
안 된다. 내가 직접 가면 더 말이 많아진다. 윤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내가 가겠다. 돈으로 입을 막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윤세연은 수행을 데리고 제물포 장터로 향했습니다. 비단 도포를 차려입고 말을 타고 갔어요. 장터 사람들은 그 행차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누구신가? 세도가 어른이시다. 저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윤세연은 장터 어기 국밥집 앞에서 말을 내렸습니다. 가죽신을 쉬익하는 발로 흙바닥을 밟으며 코웃음을 쳤어요. 기름이 번쩍이는 가죽신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구나. 윤세연은 비웃듯 중얼거리며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국밥 끓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윤세연은 코를 찌푸렸습니다. 친한 냄새로구나. 영숙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들어서는 사람을 봤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늙은이였습니다. 70은 넘어 보였어요. 백발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거만함이 온몸에서 풍겼어요. 영숙은 그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았습니다. 수진의 시아버지, 세도가 윤세연이었어요. 하지만 영숙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담담하게 물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국밥 먹으러 온 게 아니다. 윤세연은 투명스럽게 말하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행들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그들은 방 안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사나? 윤세연은 탁자 앞에 앉았습니다. 아니, 앉았다기보다 내려앉았다는 표현이 맞았어요. 마치 왕좌에 안뜩 거만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인이 누구냐? 제가 주인입니다.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윤세연은 영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낡은 치마저고리를 입은 노파였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어요. 네가 수진의 어미냐? 그렇습니다. 과연 친할머니로구나. 윤세연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천으로 싼 꾸러미였습니다. 탁자 위에 쿵 내려놓았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영숙은 꾸러미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세연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윤세연은 천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은전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은자 100냥이다. 윤세연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이거면 국밥을 몇만 그릇 팔아야 만지겠느냐? 영숙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윤세연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수진은 우리 집안의 며느리다. 우리 집안 핏줄을 품고 있지. 그러니 데려가야겠다. 며느리는 사람입니다. 물건이 아니고요. 영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윤세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며느리를 물건처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봐라. 감히 어디서 말대꾸냐? 윤세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행 둘이 앞으로 나섰어요. 하지만 영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딸은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느냐? 윤세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너는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느냐? 이 돈이면 내 따위 국밥집 10개는 살 수 있다. 그래서요. 경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윤세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내 딸은 이미 우리 집안 사람이다. 우리 집안 핏줄을 품었으니 당연히 우리가 거두어야지. 핏줄이 그렇게 소중하시면 왜 딸을 때리셨습니까? 영숙의 말에 윤세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거만함을 되찾았어요. 그것은 집안 일이다.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제 딸입니다. 상관할 바입니다. 너는 지금 우리 집안을 적으로 돌리려는 게냐? 윤세연의 목소리에 협박이 섞였습니다. 영숙은 그제야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적으로 돌리든 말든 그것은 어르신께서 정하실 일입니다. 영숙은 천천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윤세연과 수행들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영숙이 무엇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영숙은 아궁이에서 뚝배기를 꺼냈습니다. 국이 펄펄 끓고 있는 뚝배기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영숙은 그 뚝배기를 집게로 조심스럽게 들고 왔습니다. 탁자 앞으로 다가갔어요. 윤세연은 영숙이 국을 대접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하지만 영숙은 그에게 국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전이 놓인 탁자 위로 뚝배기를 들어 올렸어요. 뭐 하는 거냐? 윤세연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뚝배기를 기울였어요. 뜨거운 국이 은전 위로 쏟아졌습니다. 콸콸. 국물이 은전을 적시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기름방울이 튀어 윤세연의 비단 도포에 번졌어요. 뜨거운 김이 치솟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짓이냐? 윤세연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수행들도 황급히 물러섰어요. 은전 위에 국물이 출렁거렸습니다. 내 딸의 값이 은전입니까? 영숙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타올랐어요. 이천한 것이 감히 누구에게? 윤세연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수행들이 앞으로 나서려 했어요. 하지만 영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너는 지금 큰 실수를 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아느냐? 압니다. 만삭의 며느리를 발로 차는 집안이지요. 영숙의 말에 윤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집안 안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밖으로 알려져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것은 다 압니다. 더 알고 싶으시면 계속 여기 계시지요. 영숙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윤세연은 그 눈빛을 보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 눈빛은 보통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지켜봐라. 내가 어떻게 되는지 윤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세는 꺾인 후였어요. 그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주님, 저 계집을. 수행 하나가 말했지만 윤세연이 손을 저었습니다. 됐다. 일단 돌아간다. 윤세연은 말에 올라탔습니다. 비단 도포에는 기름 얼룩이 선명했어요. 그는 한 번 더 국밥집을 돌아봤습니다. 영숙이 문 앞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 윤세연은 서둘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에 채찍을 가하며 장터를 빠져나갔어요. 장터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세도가 어른이 황급히 도망가듯 떠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국밥집 할머니가 문 앞에 당당히 서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저 할머니가 저렇게 배짱이 있었나? 세도가 어른을 전리 대하다니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국밥집 할머니가 세도가 어른에게 국을 부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영숙은 안으로 들어와 탁자를 정리했습니다. 국물에 젖은 은전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어요. 그리고 마당으로 나가 우물물로 씻었습니다. 더러운 돈이로구나. 영숙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은전을 씻고 나서 천에 싸서 장롱 깊숙한 곳에 넣었어요. 언젠가 가난한 이에게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안방에서는 수진이 그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방문 사이로 밖을 내다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미가 시아버지에게 맞서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어머니 수진은 작게 불렀지만 영숙은 듣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다시 부엌으로 가서 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곧 올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터에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국밥집 할머니가 세도가 어른을 물리쳤다는 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세도가 어른한테 국을 부으셨다면서요?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대답 대신 국 그릇을 내밀었어요. 드십시오. 아니,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드실 것 없으시면 나가 주십시오.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손님들은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감탄했습니다. 저 할머니,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러게, 저 눈빛 좀 봐, 예사롭지 않아. 소문은 장터를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관아에도, 포도청에도 전해졌어요. 국밥집 할머니가 세도가 윤씨 집안과 맞섰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세연은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단 도포의 기름 얼룩을 보며 이를 갈았어요. 감히 나를 모욕하다니. 윤세연은 아들 강도인을 불렀습니다. 도인아, 저 계집의 뒷조사를 해라. 평범한 국밥집 할머니가 아니다. 아버지. 내일 당장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숙이 보낸 쪽지들은 벌써 각처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세도가 윤씨 집안을 향한 보이지 않는 칼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물포 장터 어귀의 국밥집에서는 여전히 국 끓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냄새 속에는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어미가 제 자식을 지키려는 본능이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영숙이 보낸 쪽지들은 이제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포도청이었습니다. 포도청 도사 박정유는 영숙의 쪽지를 받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20해 전 그 도장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도마담. 그 이름만으로도 조정이 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녕 돌아오신 것인가? 박정유는 쪽지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그린 벌판 개간건에 대한 지시였어요. 윤씨 집안이 왕명도 없이 백성 땅을 빼앗으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정유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여도마담의 말을 거역했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똑똑히 봤었으니까요. 그는 즉시 상소를 준비했어요. 한편 관아에서는 설이 이성구가 오래된 장부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도 영숙의 쪽지를 받았어요. 윤씨 집안의 품삯장부를 꺼내라는 지시였습니다. 이것이 정녕 이성구는 떨리는 손으로 두건이 장부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관아에 제출한 것, 또 하나는 실제 내역이 적힌 것이었어요. 두 장부의 숫자가 크게 달랐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면 이성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여도마담의 도장을 본 순간 결심이 섰어요. 그는 장부를 들고 조용히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에는 장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목수, 석수, 기와장이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윤씨 집안 공사에 동원되었다가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이성구가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장인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품삯이란 말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윤씨 집안은 이만큼만 지불했습니다. 이성구가 다른 장부를 보여주자 장인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받아야 할 품삯의 절반도 안 되는 액수였어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석 달을 일했는데 저것도 절반은 떼먹었소. 장인들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장부를 들고 관아로 향했어요. 관아 앞에는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피땀 흘려 일한 대가를 달라. 윤씨 집안은 백성을 우롱했다. 장인들의 외침이 관아를 울렸습니다. 수령은 당황했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윤씨 집안은 관찰사와 혼맥을 맺은 집안이었어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울부짖음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수령은 어쩔 수 없이 윤씨 집안을 조사하기로 했어요. 같은 날, 또 다른 곳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장터 상인 대표가 전담 목록을 작성했어요. 윤씨 집안이 강제로 빼앗은 땅의 목록이었습니다. 이 땅은 원래 김씨 집안 것이었소. 빈 문서를 조작해서 빼앗았지. 이 밭은 박씨 과부의 것이었소. 남편 죽자마자 빼앗아갔어.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상인 대표는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목록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한편 의원 김유성은 오래된 진료 기록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강도인에게 맞은 여인들의 기록이었어요. 첫 번째 부인, 혼인 1년 만에 낙태. 온몸에 멍. 두 번째 부인, 혼인 석 달 만에 사망. 싸이는 추락 김유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 세 번째 부인이었어요. 앞에 두 부인도 같은 일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알려야 한다. 김유성은 기록을 정리해 몰래 장터로 가져갔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강도인이 이미 2명의 부인을 죽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장터는 들끓었습니다. 윤씨 집안에 대한 분노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어요. 그동안 억울했던 백성들이 하나 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땅도 빼앗아 갔소. 내 동생도 그 집안 공사장에서 다쳤는데 한 푼도 못 받았소. 만삭의 며느리를 발로 찬 집안이라더니 사실이었구나. 윤씨 집안에서는 급히 대책을 세웠습니다. 윤세연은 쌀과 은전을 들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어요.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여기, 쌀 한 섬이요. 조용히 해주시오. 하지만 백성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분노가 임계점을 넘은 상태였어요. 쌀로 우리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당장 물러가시오. 윤세연은 난생 처음 거절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돈과 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어요.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윤세연은 아들 강도인을 불렀습니다. 강도인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누군가 우리를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누구냐?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자는 아닙니다. 바로 그때 포도청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윤세연을 찾는다고 했어요. 윤세연은 급히 포도청으로 향했습니다. 포도청 도사 박정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일이시오? 어르신, 그린 벌판 개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윤세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림 벌판은 윤씨 집안의 가장 큰 사업이었어요. 그곳을 개간해서 전답을 만들면 엄청난 이익이 생길 터였습니다. 그것이 왜 왕명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윤세연은 말을 흐렸습니다. 왕명은 받지 않았어요. 관찰사와 짜고 몰래 진행하던 일이었습니다. 왕명 없이 백성 땅을 빼앗으려 하셨다는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무슨 소리요? 누가 감히 조정에서 조사단을 보낼 것입니다. 박정윤의 말에 윤세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정에서 조사단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어요. 윤세연은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도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찌 되었습니까? 망했다. 모든 것이 들통났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조심했는데 누군가 우리를 철저히 조사한 자가 있다. 모든 약점을 알고 있는 자 윤세연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었습니다. 한 번에 들이켰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자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이다. 그때 하인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가주님, 큰일 났습니다. 또 무슨 일이냐? 장터에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도련님께서 이미 2명의 부인을 죽였다는 강도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숨겨둔 비밀이었어요. 첫 번째 부인은 낙태 후 병으로 죽었다고, 두 번째 부인은 사고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느냐? 의원 김유성이 진료 기록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 의원을 당장 윤세연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문은 사방으로 퍼진 뒤였어요. 한편 국밥집에서는 수진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몸의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어머니, 장터가 시끄럽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신경 쓰였어요. 신경 쓰지 마라. 곧 조용해질 것이다. 영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시댁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내가 알 필요 없다. 그저 몸이나 추스리거라.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어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말없는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수진은 배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이는 죄가 없다 태동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진은 그 작은 움직임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야 한다. 우리 살아야 해. 영숙은 방문 밖에서 딸의 중얼거림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딸의 머리맡에 앉았어요. 수진아. 어머니. 너는 살아서 돌아오면 된다. 그것만 기억해라. 어머니, 무슨 말씀을? 묻지 마라. 그저 믿거라. 영숙은 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뜨거운 손이었어요. 수진은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장터가 소란스러웠습니다. 백성들의 분노는 식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커져만 갔습니다. 윤씨 집안의 창고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품삯을 달라며 소리쳤어요. 관아에서는 포졸들을 보내 진압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란 대가를 달라는 것뿐이요. 윤씨 집안은 우리를 노비로 아는 게요. 백성들의 외침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윤세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귓전을 울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짓이냐? 윤세연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적이 자신들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제물포 장터 어귀의 국밥집에서는 여전히 국 끓는 냄새가 피어 올랐습니다. 영숙은 묵묵히 국을 끓이며 밖의 소란을 들었어요. 그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심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조정에서 조사단이 내려왔어요. 관찰사까지 포함된 큰 조사단이었습니다. 윤씨 집안의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윤세연은 온갖 수를 썼습니다. 뇌물을 주려 했고 인맥을 동원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조사단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르신, 이것은 조정의 명입니다. 조사단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세연은 치를 떨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강도인은 여전히 현령제수를 받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척했어요. 백성들 앞에 나서 인자한 얼굴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현령이 되면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미 그의 실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장터에 퍼진 소문을 모두 들었어요. 2명의 부인을 죽였다는 것, 만삭의 셋째 부인을 발로 찼다는 것. 그럼에도 강도인은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 했습니다. 장날의 정자 아래 백성들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현령 후보로서 자신의 뜻을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장날이 밝았습니다. 정자 아래에는 백성들이 모여들었어요. 강도인은 깨끗한 도포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강도인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준비한 말이었어요. 가정의 도리를 지키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을 하면서 강도인은 눈가에 물기까지 얹었습니다. 감동을 주려는 연기였어요. 하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저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가정의 도리라니. 웃기는 소리. 백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인은 당황했지만 계속 말을 이었어요. 여러분의 걱정과 어려움을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누군가 앞으로 나왔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노파였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어요. 영숙이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정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도인은 그 노파를 봤어요. 낯익은 것 같기도 했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강도인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백성들 앞이었으니까요. 영숙은 모자를 벗었습니다. 얼굴이 드러났어요. 강도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모였어요. 며느리를 숨겨준 바로 그 국밥집 할머니였습니다. 상언을 올리고자 합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강도인은 순간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일로 상언을 하시려는지 말씀하십시오. 묻겠습니다. 영숙은 강도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삭의 아내 배를 걷어차 유산 위기에 빠뜨린 자가 백성을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순간 정자 아래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강도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대답하십시오.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숙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강도인은 말문이 막혔어요.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사실이란 말인가? 만삭인 아내를 때렸다고 강도인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다툼이라 하셨습니까? 영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헝겊에 싼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그것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찢어진 저고리가 있었어요. 피가 묻은 저고리였습니다. 백성들이 숨을 삼켰어요. 이것이 다툼의 결과입니까? 영숙이 저고리를 들어 보였습니다. 백성들이 탄식했어요. 강도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것은 제 딸의 옷입니다. 그날 밤 입고 있던 것이지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고 단단했어요. 바로 그때 의원 김유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김유성은 품에서 기록을 꺼냈어요. 저는 그날 밤 만삭의 부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온몸에 멍이 있었고 특히 허벅지에는 가죽신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백성들의 탄식이 커졌습니다. 강도인은 뒤로 물러섰어요. 그것은 사고였습니다. 사고라 하셨습니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 나인이었어요. 강도인 집안 근처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비명 소리를, 밤마다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나도 봤습니다. 부인께서 멍든 얼굴로 마당을 쓸고 계신 것을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도인의 집안에서 일했던 수행도 나섰어요. 소인이 직접 봤습니다. 도련님께서 부인의 배를 발로 차시는 것을. 애가 떨어지면 다시 들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수행의 증언에 군중이 들끓었습니다. 분노의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런 자가 현령이 되겠다고? 우리 딸들은 어디로 숨나? 강도인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준비했던 연기가 무너졌어요. 그는 상언패를 움켜쥐고 떨었습니다. 이놈들이 감히 순간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강도인은 상언패를 내던지려 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영숙이 말했습니다. 첫째 부인은 어찌 되셨습니까? 그 말에 강도인이 멈췄습니다. 영숙은 계속 말했어요. 혼인 1년 만에 낙태하고 병으로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온몸에 멍이 있었다던데요? 그것은. 둘째 부인은 또 어떻습니까? 혼인 석 달 만에 추락해 죽었다지요. 어찌 그리 부인들이 잇따라 죽습니까?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백성들도 함께 소리쳤어요. 이미 2명을 죽였다. 셋째도 죽이려 했다. 강도인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고함을 질렀어요. 닥쳐라.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 순간 정자 아래가 조용해졌습니다. 강도인의 본성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인자한 가면이 벗겨진 것이었습니다. 강도인은 영숙을 향해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재빨리 달려와 그를 붙잡았어요. 놓아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강도인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포졸들은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어요. 백성 앞에서 폭력을 휘두르려 한 죄, 만삭의 부인을 학대한 죄, 이전 부인들의 죽음에 대한 의혹. 포도청으로 가셔야겠습니다. 포졸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도인은 끌려가면서도 고함을 질렀어요.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윤세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도 조사를 받고 있는 처지였으니까요.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구현되는 순간이었어요. 잘했다. 저런 자는 벌을 받아야 해. 만삭의 부인을 발로 차다니 사람도 아니지. 영숙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에는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다만 눈빛만은 차가웠습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어미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영숙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백성들이 길을 터 주었어요. 모두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이 국밥집으로 돌아오자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문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던 수진이었어요. 어머니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하고 있었어요. 다 끝났다. 영숙은 짧게 말하고 딸을 안아 주었습니다. 수진은 어미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니다. 어미가 늦었다. 영숙은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으라.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한다. 예, 어머니 이수진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였어요. 힘차게 차올랐습니다. 마치 살겠다고, 태어나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장터는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정자 아래 벌어진 일, 강도인이 끌려간 일, 국밥집 할머니의 용기. 저 할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 눈빛을 봤나? 예사롭지 않더라. 세도가 집안을 혼자 무너뜨렸어. 소문은 다시 한번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소문이었어요. 국밥집 할머니를 칭송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영숙은 그런 소문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국을 끓이고 딸을 돌봤어요.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포도청에서 정식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도인은 폭행죄로, 윤세연은 뇌물죄와 토지 불법 취득죄로 국문을 받게 되었어요. 조정에서는 윤씨 집안의 모든 재산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밀 장부가 나왔고 빼앗은 땅의 목록이 드러났어요. 밀린 품삯의 기록도 나왔습니다. 윤씨 집안은 급속도로 무너졌습니다. 세도 가로서의 권세는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그동안 빌부터 살던 이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제물포 장터 어귀의 국밥집에서는 여전히 국 끓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영숙은 평소처럼 국을 끓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 국밥 냄새 속에는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이었습니다. 한 어미가 제 자식을 지키기 위해 일으킨 정이었어요.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것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포도청의 국문이 끝났어요. 강도인과 윤세연 부자는 모두 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강도인은 폭행죄, 살인혐의, 백성 기망죄로 유배형을 선고받았어요. 윤세연은 뇌물죄, 토지 불법 취득죄, 장부 조작죄로 재산 몰수와 함께 관직 박탈을 당했습니다. 세도가 윤씨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 큰 저택은 관아에 넘어갔고 전답들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어요. 빼앗겼던 땅을 되찾은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바로 섰구나. 하늘이 보고 계셨어. 사람들은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국밥집 할머니 덕분이라는 것을. 윤씨 집안과 어깨를 맞대던 이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어제까지 형님, 아우 하던 이들이 오늘은 모르는 척했어요. 권세란 참으로 바람 같은 것이었습니다. 국문이 있던 날, 강도인과 윤세연은 땅에 이마를 대고 살려 달라 애걸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봐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청 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2명의 부인이 죽었고 셋째 부인도 죽을 뻔했습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강도인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판결은 이미 내려진 뒤였습니다. 그날 영숙도 국문장에 있었습니다. 방청석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강도인은 영숙을 봤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증오도 아니었어요. 다만 냉정하게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강도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밟은 것은 만삭의 며느리가 아니라 한 어미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어미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영숙은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강도인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을, 윤세연이 쓰러지는 모습을. 하지만 표정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어요. 끝났구나. 영숙은 낮게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문장을 나서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의원 김유성이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정의가 바로 섰습니다. 아닙니다. 각자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영숙은 담담하게 대답하고 걸어갔습니다. 국밥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딸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국밥집에 도착하자 수진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이제 곧 해산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그래, 모두 끝났다. 영숙은 수진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수진을 앉히고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이제 정말 괜찮은 거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한다. 서방님은요? 유배를 떠났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수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운 사람이었지만 한때는 서방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아이의 아비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는 내 아이다. 그것만 기억하거라. 영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내 아이는 죄가 없어요. 그렇다. 아이에게는 아무 죄도 없다. 영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너와 아이만 잘 살면 된다. 그것만 생각하거라. 그날 밤, 수진은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어요. 밤새 태동이 느껴졌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진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숙은 급히 산파를 불렀어요. 의원 김유성도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부탁하네. 영숙은 방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안에서는 수진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영숙은 두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제발 무사히. 해산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수지는 고통스러워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세상에 나와야 했어요. 새벽녘에 되어서야 마침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우렁찬 울음소리였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산파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입니다. 영숙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지쳐 보였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봐요. 우리 아기 영숙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온몸이 붉었지만 건강해 보였어요. 영숙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잘 왔다. 참 잘 왔구나.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너는 죄가 없어. 그저 사랑받으며 잘 자라렴. 아이는 어미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힘차게 살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딸을 위한 국이었어요. 국을 끓이며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고. 딸과 손주가 살아남았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며칠 후 장터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국밥집 할머니의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문이었어요. 장터 사람들은 축하했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손주 보는 일이 이승에서 가장 큰 복이라지요. 사람들이 찾아와 덕담을 건넸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다른 사람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이었어요. 윤씨 집안이 무너지자 권력의 빈자리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다시 조정으로 돌아오시지 않겠습니까? 한 대신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국밥이나 끓이는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능력이라면 됐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대신은 더 이상 권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 후로도 몇 명이 더 찾아왔지만 영숙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권세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딸과 손주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은 장독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어두었던 쇠상자를 다시 꺼냈어요. 안에는 검은 장책과 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했던 것들이었어요. 권력의 증표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영숙은 낮게 중얼거리며 아궁이로 갔습니다. 불을 지피고 장책을 던져 넣었어요. 장책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타닥타닥. 종이가 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글자들이 재가 되어 사라졌어요. 수많은 이름들, 비밀들, 약점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영숙은 인장도 불 속에 던졌습니다. 여도마담의 도장이 불길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제 그 이름도, 그 권세도 모두 끝이었습니다. 불길이 꺼지자 영숙은 재를 바람에 날렸습니다. 재가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어요. 20해 동안 묻었던 과거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권세는 썩는 냄새나고
가족은 따뜻하더라. 영숙은 혼잣말을 하며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방에서는 수진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열심히 젖을 빨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좀 다녀왔다. 영숙은 딸 곁에 앉았습니다. 손주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뭐라 지을까? 수진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새롭다는 뜻의 시는 어떠냐?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니까. 좋아요. 신이라는 이름, 예쁜 이름이에요. 수진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도 잠시 젖을 멈추고 어미를 올려다봤어요.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로구나. 복수는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세운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어미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자식을 지키고 손주가 태어나게 하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물포 장터 어귀의 국밥집에서는 여전히 국 끓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냄새는 단순히 국밥 냄새일 뿐이었어요. 권세도, 복수도, 정의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국밥 냄새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제물포 장터 어귀의 국밥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국밥집 처마 밑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가꾸는 꽃들이었어요. 예전에 시댁에서 꽃을 가꾸던 솜씨가 되살아난 것이었습니다. 분홍 철쭉, 하얀 목련, 노란 개나리가 계절마다 피어났어요. 손님들은 그 꽃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국밥집에 꽃이 피니 더 좋구먼? 그러게 말일세.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지. 국밥집 안에서는 영숙이 여전히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진이 함께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국이 끓었습니다. 그래, 소금을 조금 더 넣어라. 예, 모녀는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췄습니다. 수진의 손놀림도 이제 제법 능숙해졌어요. 국을 끓이고 밥을 짓고 손님을 맞는 일이 몸에 익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아기 신이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1년이 된 아이는 이제 제법 통통하게 살이 올랐어요. 하얗고 보드라운 피부에 맑은 눈동자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신이가 깨어났습니다. 영숙은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어요. 배고프냐? 아이는 할머니를 보고 방글방글 웃었습니다. 갓 나기 시작한 이가 있었어요. 영숙은 미음을 떠서 아이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호호, 뜨겁다. 천천히 먹거라. 아이는 미음을 받아먹으며 할머니 품에 폭 안겼습니다. 영숙은 아이의 보드라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이 작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십시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장터에서 장사하는 상인이었어요. 영숙은 아이를 수진에게 맡기고 국을 내왔습니다. 오늘도 국이 구수하구먼. 고맙습니다. 영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손님은 국을 먹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요새 조정에서 사람들이 자주 온다던데 사실이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들 할머니를 모시려 한다던데 왜 안 가시오? 영숙은 잠시 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아이를 안고 햇볕을 쬐이고 있었어요. 아이는 꽃잎을 만지작거리며 제잘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국밥 끓이는 할머니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장터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선택했는지. 저녁 무렵이 되자 장터가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에도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영숙과 수지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여기, 국밥 하나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수지는 능숙하게 국을 담아냈습니다. 손님들은 맛있게 국을 먹었어요. 어떤 이는 아이를 보고 귀엽다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저 아기 좀 봐 얼마나 예쁜가. 곱상하게 생겼네. 수지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앞에 나서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당당하게 아이를 안고 손님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장사를 마칠 무렵이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국밥집을 찾아왔어요. 조정 대신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잠깐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영숙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지는 안에서 아이를 달랬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조정에서 할머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만. 대신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국밥을 끓이고 딸과 손주를 돌보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고했습니다. 대신들은 더 이상 권하지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할머니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대신들이 돌아가자 영숙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제 정말 끝이다. 영숙은 손주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영숙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세로구나. 예, 조정도 벼슬도 아니다. 이 작은 손을 잡는 것, 이것이 진짜 권세다. 수지는 어미의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영숙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너는 이제 웃어도 된다. 마음껏 웃으며 살아라. 예, 어머니. 그날 밤, 영숙은 마지막으로 장독대로 갔습니다. 쇠상자를 묻었던 그 자리였어요. 이미 장책과 인장은 불태웠지만 영숙은 그 자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로구나. 20해 전 묻었던 과거, 그리고 얼마 전 불태운 권세. 모든 것이 이제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평범한 국밥집 할머니의 삶뿐이었어요. 하지만 영숙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와 영숙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고맙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는 중얼거림이었습니다. 하늘에게인지, 자신에게인지, 아니면 딸과 손주에게인지. 이튿날 아침, 국밥집은 평소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영숙은 국을 끓였고 수지는 밥을 지었어요. 아이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할머니, 국밥 주시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국을 담아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뜨거운 국이었습니다. 손님은 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 감탄했습니다. 역시 여기 국밥이 최고야. 고맙습니다.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손님은 국을 다 먹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시오. 그러겠습니다. 제물포 장터 어귀의 국밥집은 그렇게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권세도, 복수도, 정의도 아닌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짜 행복이 있었습니다. 국을 끓이고 딸과 이야기하고 손주를 안아주는 것. 그것이 영숙이 선택한 삶이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천하를 움직이던 손이 결국 손주 밥그릇을 지켰다고. 여도마담이라 불리던 여인이 국밥집 할머니로 돌아왔다고. 하지만 영숙은 그런 말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도 국을 끓이고 손주를 돌보고 딸과 함께 웃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